자, 행정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행정법의 제원칙,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통칙 규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없다고 그랬죠. 통일된 법전이 없지만 통일된 원칙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행정법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통일된 법전이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원칙은 시험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36페이지 보세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죠. 행정 행위를 할 때는 행정 목적에 비례하게끔 행정 행위를 해야 됩니다. 가령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행정청이 을이라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 비례 원칙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행정 소송이 제기될 수가 있죠. 물론 행정 심판이라는 것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행정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행정 비례 원칙은 적합성 원칙과 그 다음에 이제 균형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행정청에서 이러한 행정행위로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성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충족하게 되면은 자, 이 행정은 비례성 원칙을 준수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두 번째, 평등의 원칙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시험 출제되겠습니다. 자, 이걸 잠깐 보십시오. 갑이라는 행정청이 을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죠, B라는 행정처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바로 이거에 뭡니까? 상대적 평등을 말하죠. 평등의 원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평등의 원칙이 되겠죠. 즉 을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병에 대해서도 A라는 행정처분을 해야지, 을에 대해서는 A라는 행정처분을 하고 병에 대해서는 B라는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구속의 법리가 있어요. 행정처분을 하면은 오히려 이 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결리 구속의 원칙 비슷한 얘기인데 바로 그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어요. 신뢰보호의 원칙도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이라는 행정청이 을에 대해서 A라는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병으로서는 당연히 나도 A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B라는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신뢰보호 원칙은요, 상법에서는 에스토펠 원칙이라고 합니다. 금반원이라고 그러죠. 행정법에서도 이것이 지켜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출제됩니다. 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은 별표를 4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처분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부당한 다른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조건과 부담을 줘서 상대방을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하는 그런 원칙, 이게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행정의 의미에서 발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행정은 국가의 단독적 권력행위라고 했죠. 권력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약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 행정처분 말고 다른 것까지 결부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침입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뭐 모든 법에서 다 지켜지는 원칙이 있죠. 신의성실 원칙이 되겠죠. 신뢰 보호 원칙과 거의 비슷한 원칙이지만 신의성실 원칙이 좀 더 넓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신의성실 원칙은 공법 관계에서보다도 사법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도 시험에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 시험 나왔죠.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구별하는데 공법 관계는 말이죠. 법치 국가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반면에 사법 관계에서는 사적 자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라는 게 필요 없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법도 공법과 사법으로 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있어요. 이것도 민법상의 원칙인데 민법상의 사법상의 원칙이 공법인 행정법에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사법의 공법 영역의 침입 또는 침투 이런 말 합니다. 즉 사법 원칙이 그대로 공법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원칙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2 보세요. 평등의 원칙 나와 있죠. 자,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세요. 평등의 원칙이란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거나 않는다면 행정작용이 대상인 국민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어떤 합리적인 어떤 제의가 있거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나 똑같이 행정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평등의 원칙이 되겠죠. 자, 평등의 원칙은 말이죠. 다른 원칙과 달리 적극적인 의미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법에 보면 말이죠.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권에 보면은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권, 그 다음에 사회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입니다. 누가 나의 자유를 침입했을 때, 침범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소극적 의미의 기본권이라 한다면 평등의 원칙이나 사회권은 말이죠. 나를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자유권이냐 평등권이냐 적극적 권리냐 아니냐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나와요. 처분적 법률이라 하면 개별적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처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청에서 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행정행위예요. 이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행정행위와 처분, 행정처분을 구별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동일하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형식은 말이죠. 입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처분적 법률입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행정법은 말이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나 시험 문제는 어떻습니까? 거의 판박이로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판례가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만 그 누적된 판례가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질서 있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던 판례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령 2015년도에 엄청난 판례가 나왔다라고 해도 그 판례에 대한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올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쯤 나오겠죠. 그러나 2005, 6년에 나왔던 판례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미 검증된 판례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린 것은 올해 나온 것도 나옵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는요. 대법원에서 나왔던 판례를 다 검증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주시고. 자, 3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실질적 법치주의, 지방분권주의 쪽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요. 5번을 보세요. 사법국가주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법국가주의는 바로 뭐냐?
영미식의 사법국가주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국가와 사법국가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까? 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행정국가와 이제 사법국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행정국가는 뭐냐면 행정국가는 일반 법원이 있어요. 일반 법원과 비교해서 행정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법관이 따로 있는 국가, 이걸 행정국가라고 합니다. 행정법원이 따로 있죠. 이런 국가, 대표적인 국가가 뭡니까? 프랑스라고 해야죠. 프랑스요. 프랑스는요, 행정법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법원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행정국가다, 행정법원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법국가는 뭡니까? 일반 법원 속에, 일반 법원입니다. 일반 법원 속에 행정법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일반 법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에서 행정법원의 임무까지, 업무까지 다 컨트롤하는 그런 체제, 이거를 행정사법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37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영미식의 사법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식은 뭡니까? 영국과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커먼로우 사상입니다. 보통법 사상이죠. 보통법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실체적인 법은 없지만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또는 자연권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의식이라는 게 있죠. 이 법의식이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제 정치를 하는 폭군이 있다고 칩시다. 모든 국민은 저 폭군을 죽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 마음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은 어떻습니까? 법으로 규정을 해야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에는 법이 없지만, 미국에는 법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행정법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도양면적인, 이런 양단적인 이런 구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행정국가입니까? 사법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사법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법을 처음 접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은 사법국가냐 행정국가냐, 사법작용이냐 공법작용이냐 이 자체를 구별을 못합니다. 즉 행정국가는 행정법원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사법국가는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적용하는 법칙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법국가주의 별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6번을 보세요. 심판 청구 제기 않고 곧바로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뭡니까? 과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임의적 전치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 자, 여기는 시험에 출제되겠죠? 별표를 3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보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판례 내용인데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무엇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교관 자녀 대학 입학 시 20%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있어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들 군 가산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반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도 특별히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점을 20%더 줬다. 그럼 뭡니까? 합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겠죠. 이것은 평등 원칙의 정면으로 반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번을 보세요. 제가 이 판례를 모두 다 이게 설명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중요한 판례는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세요. 초등학교 이하 학력 집단 및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 집단으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3대의 그 사람과 그 이상의 사람 나눴다는 것은 벌써 인권, 권리 침해를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나누지 말았어야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오죠. 5번 보세요. 제대 군인만 3 내지 5% 가산점 부여했다. 3%는 뭐 단기 사병이겠죠. 5%는 장기 사병 또는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과거에는 이런 게 상당히 심했는데 지금은 개별적인 어떤 신체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안 가는 분도 많죠. 대체적으로 복무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뭐 총을 들고 가서 훈련을 받아야 이 군복무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봉사도 하고 대체 의무 복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군복을 입고 뛰고 총을 쏴야만이 국방위를 하는 것이다. 이거는 과거의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정년 이렇게 나와 있죠. 초등등은 62세,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뭐 70세 이렇게 나눈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60세,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62세. 법관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중요하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이 법을 말이죠. 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법을 공부도 상당히 오래 해야 됩니다. 법관은 준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대법관들은 70살까지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전화교환수 정년을 43세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위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화교환수가 43세로 너무 짧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을 보시면은 행정행위 자기구속 법리와 구별되는 게 있는데요. 자기구속의 법리는 뭐냐면 행정청이 자기가 행정행위를 한 그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구속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법률 구속 원칙과는 좀 다릅니다. 자기 구속의 원칙은 뭐냐면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을에게 A라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이 행위에 대해서 갑이 책임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의 법률의 구속이 타자 구속과는 다릅니다. 행정이 법률에 구속된다. 이건 뭡니까? 법률이 행정보다 앞선다, 우위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즉 행정이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반과 관련이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행정의 법률 구속의 원리는 타자 구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행정행위의 자기 구속의 법률은 자기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구속. 자,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개념이 막 나오는데 사실은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평등 원칙을 위반했는가 아닌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행정법에 엄청나게 많은 이 행정법의 범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 한 100개쯤 되는 어떤 중요 부분이 있다면 지금 3개쯤 한 것입니다. 이렇게 3개. 자,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표로 구분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를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 말고 다른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줄을 긋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얼마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게 시험의 관건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시험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뭡니까? 직업이 공무원이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누구나 되느냐? 누구나 되지 않습니다. 남과 다른 사람,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술적으로 앞서가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테크닉이 앞서가야 되겠고, 법리가 앞서가야 되겠고, 이론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돼요. 자, 지금 38페이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모칸 4번이요. 행정행위 자기 구속의 법리는 외부적 구속이지만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뭡니까?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입니다. 행정입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회가 모든 법을 다 만들 수는 없다고 그랬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정 부분 자기들이 법을 만듭니다. 이것이 행정입법인데, 행정입법에는 법규성을 띈 법규 명령이 있고 지금처럼 행정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구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법규성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 법규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법적 성격이 있다 그럼 뭐예요? 외부적으로 이 법의 어떤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법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뭡니까? 강제성이다 이런 얘기죠. 강제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규칙 같은 건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규율만 하기 때문에 법적 성격, 즉 강제력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평등원칙 내지 신뢰원칙 근거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행정행위 자기구속의 법률을 말이죠. 평등의 원칙과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도 같다고 보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평등의 원칙 속에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이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해석 가능하겠죠. 그러나 통설은 말이죠. 평등의 원칙을 자기구속의 원칙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별표 하나 치세요. 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평등의 원칙 내지는 신뢰보호 원칙을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간으로 하느냐, 좀 차이가 있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9페이지입니다. 행정행위의 자기구속의 법리 나와 있죠. 자,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재량행위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기속행위 적용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재량준칙적 행정행위 역시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규범해석적 행정행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법률 요건이 불확정 개념일 때가 있어요. 확정적 개념이 아니고 불확정할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적용되지 않겠죠. 법률 해석을 여러 갈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구속의 법리가 명확하게 적용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부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침익적 행정행위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 적용되겠죠. 그 밖에 이제 행정의 자기구속의 한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환규범과 자기구속의 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제 판례가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전환규범이 말이죠. 자기구속의 법리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행정규칙이 말이죠. 준법규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행정법규는 어떻습니까? 행정법규는 법적 성격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법적 성격, 즉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 즉 이걸 준법규라고 그래요. 준자 들어가면 뭡니까? 이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준법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군대 계급으로 찾으면 뭡니까? 준위 이런 분들이 있죠. 준위. 그럼 장교와 일반 사병의 중간에 해당하는 그런 계급이 되겠죠. 준장 그럼 어떻습니까? 별이 하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장군에 준한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장군이 아닌 겁니다. 준하는 건데 장군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즉 대우를 거기에 맞게끔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 준법규는 법규는 아니지만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강제성 또는 처분성 이런 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1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규칙에 관한 그런 판례의 태도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완전히 기속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강제력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법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5번을 또 보세요.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음.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반한 행정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식품위생법 규칙은 법규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결국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보면 6번 보세요. 원래적으로 보면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에 따른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요. 관행이 존재하고 이 존재하는데 행정규칙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위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말이 좀 이상하죠? 원래는 행정규칙에 반하면 위법하지 않아요. 그러나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관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 위법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규칙은 준법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고 그랬죠. 원래 원칙이 없는데 관행적으로 내려온 어떤 행정규칙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규칙을 정면으로 반한다든지 위반하게 되면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행정규칙 자체도 법규성을 좀 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띄는 건 아니겠죠. 준법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규칙은요 준법규에서 자기효성 갖게 되면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번을 보시면은 이러한 행정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를 준법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등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요 행정비례 원칙입니다. 행정비례 원칙도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7, 8, 90%가 넘어요. 그래서 별표 3개를 치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위반한다. 비례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가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비례 원칙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3-1을 보세요. 41페이지입니다. 광해 비례 원칙이 있어요.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필요성의 원칙,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적필상 또는 균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적필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데요. 가스총이라든가 이런 걸 쏴가지고 피의자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의심되는 사람의 눈을 쐈습니다. 실명됐다. 이럴 때는 경찰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3-2 판례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죠. 자,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1번 관계법규가 18세 미만자를 당구장에 출입하는 걸 금지한다. 이런 경우는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호사 개업지를 제한한 경우 이것도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판례가 나오죠. 3번 태아 성별 임신 전 고지 불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규정도 비례 원칙에 위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태아 성별에 대해서 원래는 임신 전 고지 불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규정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은 경찰관 가스총 근접 발사라는 실명 이런 것도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2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요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판례가 1번 보세요.
구치소 안에서 사복 착용 불가 규정. 자, 여러분들 형집행법이라고 그러죠.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법률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요,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착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단 이런 건 돼 있죠. 교도소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패셔너블한 그런 뭡니까,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를 입으면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성은 입어도 된다는 것이죠. 남성들은 말이죠, 교도소 안에서도 미용 같은 걸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 관리, 여자 수용자들은 일종의 자기 관리를 해도 된다. 그런데 사복까지는 입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말이죠, 자기가 여성일지라도 교도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뭐 치마도 입고,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패션을 자랑했다. 그래서 인권은 뭐 이걸 침해하면 인권 침해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정한 자연이 있어요. 자기 이제 미용을 위해서 약간 치장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까지 착용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만취 운전자의 면허 취소. 이것도 역시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겠죠. 만취돼가지고 운전했는데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뭐냐면요, 갑이라는 행정청이 말이죠, 을에게 말이죠, 어떤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해주면서 건축 허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입니다. 어떤 토지에다가 건축 허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건축을 져도 된다라는 허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B라는 땅을 말이죠, 기부 체납한다든지 아니면은 도로가 나게끔 이 땅을 국가는 공공단체에다가 기부 체납해야 된다, 이런 결부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죠. 이 결부 조항 자체는 뭡니까? 결부는 을에 대해서 부담 또는 조건이 되겠죠. 그죠? 부담 또는 조건이 되니까 불법적인 부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안 해서도 될 것을 행정청이 권력적인 입장에서 을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지우는 것, 이건 안 된다는 원칙이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되는 것이죠. 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의.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뭐냐? 행정기관이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정조치와 실질적입니다. 줄보세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요구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언제 적용되는가? 4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부관이 되겠죠. 행정행위의 부관입니다. 부관에는 부담이랄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담을 준다든지 조건을 걸면은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의무이행 강제, 그 다음에 공급 거부, 그 다음에 급부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적용되겠죠. 자, 그런데 시험에는 말이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 무엇이 출제됩니까? 바로 4-3 판례가 출제되겠죠. 여기는 별표 4개를 하겠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 판례를 정복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키워드를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판례 내용이 보통 일반적인 교재에서 보면요, 한 15페이지 되는데 제가 2페이지로 줄여놨습니다. 왜 15페이지를 2페이지 줄였냐면은 15페이지를 다 하다 보면은 사람이 질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싫어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단 2페이지로 지금 축약을 해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인 태도. 그 별표를 꼭 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사업 승인 기회에,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주택사업을 승인해 주겠죠. 그런데 주택사업을 승인했는데 이거와 관련이 없는 다른 토지를 기부해라, 기부 체납을 하라, 이런 조건을 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적용된다. 즉 뭡니까? 법에 위반되겠죠. 그러나 항상 위반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정도가 돼야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처분이 말이죠, 명백하고 하자가 중대하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데, 당연무효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야겠죠. 행정 취소라든가 이런 거로 가면 충분하겠죠. 행정 소송을 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야 돼요. 기숙사든 건축물 건축 허가를 했는데, 똑같죠. 허가를 해줬는데 말이죠. 허가를 했는데 도로 기부 납부 임무를 부과를 했다는 거죠. 도로 기부 의무를 납부하도록 했다. 그런데 안 지켰다는 겁니다. 안 지키니까 준공검사 이 뭡니까? 거부 처분했다는 얘기죠. 준공검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준공검사 거부 처분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별표 하나 치세요. 여기 제일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데 주택사업 승인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입주민 이용 진입도로라는 게 있어요. 주택사업 승인하는데 이 진입도로를 말이죠, 진입도로를 기부 체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자, 이런 경우는 여기서 좀 다르죠. 자, 이 도로 같은 거를 기부 체납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이롭습니까? 주택 승인 받은 사람들한테 이롭죠. 이런 경우는 그거 줄거세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 사업 승인한 경우도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 사업과 무관한 기부 체납은 어떻습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만 이와 같이 주택 사업 승인 계획을 했는데, 사업을 승인했는데 진입도로 있잖아요. 진입도로를 기부 체납하라. 주택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진입도를 기부 체납하라 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 주택 승인을 받은 사람한테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꼭 분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지하기 바랍니다. 주택 사업 승인 같은 경우에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한테 이로우냐 아니면 이롭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자, 1번 보세요. 1인의 면허라고 상호 관련성이 없다면 면허 취소는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오토바이죠. 이륜 자동차라고 그러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죠. 오토바이 운전사고를 했는데 다른 면허증까지 모두 취소했다. 말이 안 되겠죠. 오토바이 면허 취소만 취소하면 되겠죠. 다른 것까지 싸잡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합차를 음주운전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중차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외에 제1종 대형 뭡니까?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건 뭐냐면 판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0.1% 이상의 아주 뭡니까?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다른 것까지 같이 취소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판례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도 이제 중요 표시를 해주시고, 사망 시에 이제 음주운전하다 사망했다는 얘기죠. 상속인이, 사람의 상속인입니다. 개인 택시 그 운송산업 뭡니까? 면허를 내가 상속했다라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거부 처분을 또 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말이죠. 이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 내가 뭡니까?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내가 상속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에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거부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부적법하다, 즉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판례가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판례 내용을 지금 숙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교재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적용되는가, 즉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이론적 대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이랄지 비례원칙이랄지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제 원칙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비례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그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행정행위 부관, 그 부담이나 부관 이 부분이죠. 부관 부분에서 부담이랄지 조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행위 부분에서 다시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